안녕하십니까. 예, 호치민의 인전입니다. 오늘은 1월 21일인데 아침 한 7시 아직 8시 안 됐거든요. 좀 춥습니다, 날씨가. 그래서 오늘은 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방송을 하고 있네요. 호치민, 이제, 호치민이 아주 긴 나라입니다. 큰 나라이기도 하겠지만 좀 나라가 길다 보니까 중부, 북부, 남부가 날씨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공통적으로 지금 이때는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제 겨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요때는 사실은 남부하고 중부 쪽은 여행하기가 조금 그렇고, 남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여행하기는 가장 좋습니다. 아침에 약간 쌀쌀합니다. 아침 뭐 춥다는 건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반팔이나 이런 거 입고 있으면 힘들어요. 긴팔을 입는 게 좋고, 봄, 가을 패션 정도? 아니면 이제 얇은 패딩 같은 거 이런 거는 하나 갖고 오시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주로 아침에 이제 나오면 이렇게 아침에 찬커피를 마시는데, 이때부터 한 12월 말부터 시작해서 한 뭐 3월까지는 아침에는 이렇게 따뜻한 커피 마시는 게 좋습니다. 예.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가성비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저는 싼 것도 싫고 아주 비싼 것도 싫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성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에서 이렇게 26년째 살면서 뭐 실제로 가까운 인근 나라도 가보고, 또 일 때문에라도 뭐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이런 많은 나라, 태국 뭐 많은 나라들을 가봤지만, 가성비 면에서 저는 최고인 나라는 베트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베트남도 이렇게 보면 예전에는 다낭이나 뭐 이렇게 북극 이런 데 가면 괜찮았어요, 가성비가. 호텔이라든가 이런 게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닙니다. 예, 요즘은 저는 다낭이나 북극 이런 데는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간 자리에는 그 물가나 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게 굉장히 현지인들이 보기에는 좀 동떨어진 게 많습니다. 뭐 차라리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한국에서 베트남을 여행을 오신다고 그러시면, 실은 현재 요 날씨 같으면은 낮장이나 아니면 사실은 이제 뭐 건터나 인장이나 까마오 쪽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제 그쪽은 바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낮장은 바다가 가시기 좋고요. 그리고 바다 쪽으로 가시려면 푸잉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가면 지금 뭐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호텔도 5성급 호텔도 지금 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말하는 가성비가 최악인 지역은 최소 그래도 뭐 5성급이다 이러면은 하루에 한 15만원, 20만원 정도 이렇게 막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근데 그쪽은 안 그래요. 거의 뭐 한 좀 잘 들어가면 5성급인데도 6, 7만원 선이면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뭐 여기 현지에 사는 사람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합니다. 이제 저는 주말이나 휴일, 뭐 휴가 때 이럴 때는 안 갑니다. 네. 왜냐하면 그땐 가봐야 별로 좋은 대접 못 받거든요. 차라리 저는 이제 평일날 가게 되죠. 그럼 뭐 낮장에는 제 이제 생활 근거지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호치민에서 낮장 가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냥 시간적으로.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간에 이제 무인에도 있고, 네. 조금 낮장에서 위에 올라가면 이제 부잉이나 캐논 뭐 이런 지역도 있는데, 차라리 다낭을 갈 바에는 그 위에가 낫습니다. 다낭은 최근에는 잘 안 갑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것도 국제결혼하고 똑같아요.
국제결혼 업체라는 것도 좀 뭐 제가 파악하기로 980만 원을 광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980만 원부터. 근데 이제 뭐 최고로 제가 비싼 곳은 그 사람들이 광고하기로는 한 3,500만 원 정도 돼요.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980만 원과 3,500이 뭐가 크게 다르냐? 본질적인 건 똑같습니다. 본질적인 건 결혼해서 뭐 하는 거고 980도 980만 드느냐? 꼭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980이라는 건 회사에 주는 비용이고 그 처갓집에서 올리는 결혼식이라든가 그 신랑이 방문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는 또 별도입니다. 뭐 당연히 뭐 신부님한테 주시는 뭐 생활비든 뭐 용돈이든 이런 것도 다 별도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전문가들은 980이든 뭐는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안에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면 최소한 2200에서 2500 정도 들어가는구나 걸 금방 파악이 됩니다. 뭐 26년간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3500이라는 거를 얘기하는 회사는 끝나면 어느 정도 드느냐? 뭐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뭐 거기서 하면 거기도 최소 한 4000에서 4500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말하는 비용 외에 개인적으로 뭐 결혼식이든 또 방문 비용이든 신부님 생활비든 뭐 이런 걸 다 더하면 최소 1000에서 2000 정도는 플러스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면 그렇게 광고를 안 하냐? 어느 누구도 그렇게 광고를 안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광고를 하면 비싸다고 생각을 할 것이고 또 이제 뭐 쉽게 말해서 3,500 되는 데가 전부 다 해서 5,000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신랑들 입장에서는 비싸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위에 비용들도 이제 신랑들도 생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뭐 맞지 않은 거고. 근데 왜 제가 이제 그러면은 뭐 자기가 3,500이 들든 6,000이 들든 1억이 들든 판단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저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비싼 게 좋은 것이다, 싼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단 저는 이제 그걸 가성비라고 생각해서 많이 따집니다. 가성비가 그러면 어떤 게 좋으냐?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3,500 드는 것이 굉장히 뭐 프로페셔널하고 아주 잘하고 9,800원 일을 개떡으로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두 사람 다 뭐 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일 자체는. 그러면은 어떤 분은 너무 싼 게 가는 게 좋은 게 아니냐? 좋다기보다는 싼 게 가면 좀 불편한 게 있겠죠. 불편한 거는 감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가성비가 좋다는 거는. 그러면 또 이런 분이 있겠죠. 그럼 3,500에 가면 뭐 여자들이 다르지 않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자는 금액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기적인 거와 그리고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이제 신부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금액이나 이런 거 아니고 그 신부들을 어떻게 모집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대부분의 한국 업체들은 이제 최근에 많이 비싸게 받는 업체들이 얘기하는 건 그런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이제 베트남 사람이고 또 아니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면 죄송하면 부인도 아닙니다. 그냥 부인도 아니고 제가 아는 데도 있지만은 부인도 아니고 그냥 뭐 현지처 비슷하죠. 그런 이제 사람들이 신부들을 모집해서 뭐 이제 관리하고 이래서 이제 그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그것도 개뻥입니다. 그런데 하는다고 해서 비용이 더 들어가는 거나 그렇지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비용이라는 거는 뭐 자기가 이제 어떻게 다만 이제 그거를 저는 이런 거를 얘기 드리고 싶어요. 왜 이제 저희들이 마담을 통해서 신부를 받지 않고 마담을 통해서 신부를 받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렇지 않게 하느냐? 당연히 뭐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만한 노력과 자기 네트워크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느냐 하면
그 신부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마담을 못 믿게 됩니다. 예. 뭐 최근에도 이렇게 여러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하고 같이 일하는 마담 뭐 10년이 넘었고 뭐 그렇지 않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가 뭐 거기 거래하는, 우리가 흔한 말로 시장에 가도 그렇잖아요. 저 옆에 물건하고 자기 물건하고는 다르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 마담이 자기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마담하고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던 뭐 베트남에 있던 그 업체가 10여 곳의 마담들과 거래하듯이, 특히나 예전에는 그 마담이라는 게 뭐 대마담이든 왕마담이든 그건 부르기 나름이니까 해서 뭐 하면은 150명에서 200명도 막 데리고 있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껏해야 10명입니다. 그리고 그 10명은 간단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가 괜찮은 신부예요. 내가 괜찮아. 객관적으로 괜찮은데 왜 여기 호치민에 와가지고 그 개미 소굴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그게 왜 있겠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그냥 자기는 집에서 생활하면 돼요. 학교 다니면 학교 다니고 뭐 직장 다니면 직장 다니고 이러고 있다가 신랑 온다 그러면 예, 신랑 프로필 주세요 해요. 보고 괜찮으면 하루 잠깐 시간 내가지고 호치민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 호치민에 왜 있겠어요? 그거는 딱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호치민에 있으면 매일매일이 아니죠, 매시간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빨리 가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마담 입장에서도 그런 거예요. 이 아가씨만 소개해가지고 소개비만 받는 거하고, 이 아가씨를 공부를 시키는 건 아니지만 뭐 하여튼 숙소를 제공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하면 나중에 이제 잘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또 비용을 안 주면 서류를 안 주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호치민의 아가씨가 여기 와서 맞선을 보려고 있는 아가씨들은 그렇게 좋은 아가씨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 아가씨들이 뭐 자기가 과거에 뭐 결혼을 했던, 또 아니면 뭐 남자친구하고 사이에 아기를 뭐 유산을 했던, 아니면 또 뭐 아기만 낳았던, 이런 얘기들을 마담들한테 다 하거든요. 그냥 저희들한테도 하니까요. 물어보면. 거짓말은, 그러니까 묻지 않으면 대답은 안 할 수는 있어도 물어보면 거짓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거를 마담들이 이제 그 신랑들이나 한국 회사에 제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많이 벌어집니다. 결혼식하고 다 왔는데 뭐 나중에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얘기를 하면, 왜냐하면 이제 돈 다 받았으니까 자기는 그때 알았다 하면 되거든요, 마담들은. 그럼 이제 한국 회사나 중간에 이제 에이전시나 신랑들은 황당하죠. 그러다 보면 또 어떤 한국 회사는 이걸 신랑한테 얘기하는 회사도 있고, 얘기하지 않는 회사도 현실적으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가씨가 한국에 들어오면, 그게 이제 비밀이라는 거는 저도 26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비밀이라는 건 세상에 없습니다. 어떠한 뭐 그 경로를 거쳐서라도 나중에라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마담하고 거래를 안 한다는 겁니다. 물론 마담들 입장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 입장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자녀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이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 호주에 계신 분, 뭐 여러 군데 계신 분하고 소개를 해보고 하면 한국 분이 유독 예민하십니다. 그런 쪽.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다 괜찮은데 결혼을 한번 했다, 자녀가 한번 있었다, 유산을 한번 했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안 되니까 마담들이 이제 그걸 말하지 않는 게 이제 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그게 됐든 저게 됐든 여자가 마음에 들면 나는 상관없다면 그렇게 이제 흘러가면 마담 쪽에서도 굳이 그거를 거짓을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로 돌아가면 그 가성비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은 꼭 결혼 비용이 많이 들어야 되고 꼭 결혼 비용이 아주 저렴해야 되고 이런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죠. 그럼 뭘 봐야 돼? 저는 그래서 보는 게 가성비라는 거예요. 자, 실례로 얘기해서 적은 비용을 들었어요.
적은 비용이 하는 회사하고 일을 해요. 그래도 계약서를 쓰면서 꼼꼼하게 자기가 챙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그럼 쉽게 말하면 980을 회사하고 줘야 돼요. 그러면 이 위에 들어간 비용들에 대해서 신랑이 알고 그 비용을 신랑이 직접 쓰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한 돈 1,000만 원 더 써도 1,900, 2,000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훨씬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호텔을 업그레이드 하고 싶으면 자기가 가서 호텔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잖아요. 호텔이 마음에 안 들면. 그럼 호텔은 그러면 내가 알아서 정하겠다든지 그러면 이런 호텔비를 빼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예. 자기가 신부집에 오늘 가서 내일 결혼하는 게 그 사람들은 이제 저번에도 말했다시피 왜 오늘 와서 오늘 약혼식이 옛날엔 그걸 결혼식 약혼식을 분리하지 않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걸 분리를 해요. 근데 신부들 입장에서는 똑같죠. 약혼식이든 뭐든 어쨌든 오늘 가서 만나는 사람하고 내일 바로 또 만나가지고 결혼식 하려고 호텔에 가서 첫날 밤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첫날 밤을 치르고 나면 그런 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첫날 밤 확인서라든가 첫날 밤을 잘 보냈는지 어쨌는지 이제 확인을 할 겁니다. 예, 확인을 해요. 그럼 그렇게 그걸 왜 하느냐? 돈을 빨리 받기 위해서죠. 돈을 빨리 받고, 왜냐하면 또 한국에 들어가면 그 사람이 이제 여기서는 아유 내가 나이도 있고 이러니까 저 정도 아가씨면 만나면 좋겠다 이래 싶어서 왔는데 와서 이제 사진을 이제 이런 거를 주위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보여주고 이러면 야 니는 그런 데 가서 이런 베트남 이런 죄송합니다 이런 걸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스럽게 생긴 여자를 만났느냐. 대부분의 한국 남자들은 한국 사람처럼 생긴 이제 외모를 원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처럼 생긴 외모나 피부는 상당히 미인에 속합니다. 미인 축에 속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제 또 후회를 하시는 분이 있죠.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속전속결을 하면 10명이 가면 한 3사람 정도는 결혼에 만족하고 옵니다. 그럼 4사람은 그저 그런 거예요. 4사람은 그저 그렇고 3분은 이제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시간 내고 돈 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고 오는 경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7분들 중에서 사고율은 또 그 중에 한 절반은 사고가 납니다. 남자들 보통 이제 보면 초창기에는 남자들이 이제 변심을 하죠. 또 그러면 앞 위에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성분 3분하고 만났으면 거기서 사고가 안 났냐? 아니죠. 거기 이제 여자 쪽에서 내가 이제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그냥 빨리 남자 별 차이 있겠냐 빨리 하지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또 그리고 옆에서 주위에서 그렇게 마담들이나 이제 통역들이 푸시가 들어오니까 만나고 나서 빠르면 10분 20분 만에 결정을 하고 늦어도 하루를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아니면 또 이제 회사 입장에서도 안 된다 그러면 바로 다른 여자를 소개를 해야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데 이제 하고 나면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와서 내일 그 약혼이든 결혼이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냐?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첫날 밤 치르고 나서 여자 바꿔달라는 남자분들 꽤 많습니다.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런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럼 회사 입장에서 특히 이제 베트남에 있는 회사하고 한국에 있는 회사하고 또 다르죠. 한국에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그 말을 들어주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회사는 신랑들한테 위약금도 받고 피해 비용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받는 회사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거를 얼마라도 주고라도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게 제가 몇 번 그거 신부한테 주는 회사는 열에 하나도 안 됩니다. 안 줍니다. 그냥 신부한테는 다음에 좋은 사람 소개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회사나 이런 또 에이전시가 그런 사실을 또 신부들이나 또 그리고 신랑들 다음에 있는 신랑들한테 정확하게 얘기하느냐 이러면 또 거기에도 또 한 회사도 자기 회사는 다 얘기한다고 그러겠지만 제가 봐서는 현실적으로 하는 회사는 한 20% 안 하는 회사가 훨씬 많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하지 말라는. 왜 저는 학문을 굉장히 신봉하는 사람이고 수학이라는
이제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런 거. 근데 가장 좋은 건 뭐냐? 가장 합리적인 회사에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그리고 했을 때도 가성비가 좋지 않다고 판단하시면 안 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그러면 비용이 결국은 제일 싼 게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용은 980이라고 얘기를 했던 뭐 저희 회사처럼 뭐 1200이라고 얘기를 했던 또 어떤 회사는 1500이라고 얘기를 하고 2000이라고 얘기를 하는 회사까지는 제 생각에는 차이가 끝나봐야 한 300에서 500일 겁니다. 끝나고 나면.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걸 원하는 거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업체 비용, 개인 비용, 결혼 비용을 나눠놓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업체 비용이 저희 회사가 한 1200 정도 되는데 그럼 이것도 어떤 분들은 뭐해서 더 줄이고 싶다 하면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본인이 발품을 파셔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면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자, 980을 들었어요. 근데 결혼 비용은 1500, 2000이 들면 그것도 비싸지는 거잖아요. 그럼 물론 그 회사에서 그러겠죠. 결혼 비용이 그렇게 들어갈 일이 없다. 그럼 결혼 비용은 그 결혼 비용을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300, 400을 얘기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신랑이고 신부가 재혼일 때 그런 걸 얘기를 해요. 그건 당연히 그렇게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죠. 결혼식이라는 것 자체가 규모도 적고 결혼식을 잘 안 합니다. 재혼자들은. 그러면은 당연히 그렇게 적게 들어가고. 근데 신랑이 재혼인데 부인이 초혼이에요. 그러면 3, 400 가지고는 택도 없는 소리죠. 생각해보세요. 손님이 저가에서 결혼을 하게 되면 손님이 뭐 최소 한 200에서 400명이 오는데 음식값도 안 돼요.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그 얘기를 하시죠. 그 회사분. 아니 그 신부집에 들어온 축의금이 있지 않냐. 그럼 그 축의금 가지고 그거는 이런 말씀 드리지만 그거는 그냥 그 회사의 입장인 거예요. 왜냐 회사에서는 전체적인 비용을 줄이면은 자기 회사가 저렴하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입장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 신부 가족이나 신부의 입장에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도 똑같잖아요. 축의금으로 들어오는 거 가지고 결혼식 비용을 충당하면 결국은 그 축의금 들어오는 건 누가 갚아야 돼요? 그 부모가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이제 십시일반 갚아야 되고 또 갚아놔 먼저 줬던 비용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뭐 영원히 그러면 여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신랑 신부하고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죠. 사시다 보면 그 비용만큼 더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럴 바에 그리고 또 그거에 그렇게 되면 신부나 신부 가족들에게 그 신랑이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죠. 출발점부터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하는데 그게 살아가면서 어떻게 좋은 인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성비 떨어지는 일이에요. 차라리 신부집에서 원하는 게 뭐 그 신부들이 요즘 있잖아요. 베트남 사람들끼리도 이제 결혼하고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초대를 많이 받아서 가거든요. 택도 안 하게 더 많이 듭니다. 한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보통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평균을 내보면 초혼하고 초혼이 만났을 때 뭐 이제 베트남에서 결혼식을 한다 이러면 거의 한 700에서 많이 준다 이러면 한 1000만 원 정도 선까지 주는 신랑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에 한 최소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배 결혼식에만 그 정도 씁니다. 5배 이상을 씁니다. 근데 시골에서 결혼해도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을 해도 최소 그거의 2배는 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죠. 뭐 너무 허례허식이 뭐 그래도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그렇잖아요. 지금 요즘 호치민에서 가장 유행인 게 이제 호텔 결혼이거든요. 호텔 그리고 이제 웨딩홀에서 결혼하는 건데 엄청 화려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을 저는 아끼는 거는 굳이 추천하지 않습니다. 뭐 신랑이 재혼이고 신부가 재혼이고 이러면 2, 300 가지고도 해결납니다. 결혼식을 안 하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또 신부 쪽에서도 원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들도 두 번, 세 번 결혼 올리면서 그 자기가 청첩장 돌려가지고 손님 뭐 주위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해서 뭐 밥 먹으러 오락해서 뭐 돈 받고 하는 게 창피한 거죠. 그래서 잘 안 합니다. 그러는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이제 980이든 3,500이든 여기서 이제 보면 대체적으로 비싸게 받는 회사는 두 번째 도로는 이제 신랑들 항공료까지 이제 그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첫 번째 도로는 것만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계약서를 쓰기 나름이니까요. 그러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도로는 그 신랑은 자기가 비행기고 뭐 이제 모든 경비를 다 써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이 그럽니다. 뭐 신부를 만나는데 그렇게 많은 그게 필요하냐?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비싼 회사보다는 저는 싼 회사를 선택하면서 대신에 신랑이 자주 들어오는 게 훨씬 두 분이 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확률이 높아갑니다. 제 회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판단하기로 최고로 많이 들어왔던 분이 한 10번 정도까지 들어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 지금 아주 잘 사십니다. 한 10번 정도 들어오셨고 최고로 안 들어오신 분이 두 번 딱 들어오고 끝내신 분 계신데 뭐 두 번 들어오고 계신 분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3번에서 4번 정도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들어오시는데 그분도 물론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지만 제일 이제 그거 한 거는 경제적인 이제 것과 그리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제적인 여유도 시간적인 여유도 없으시면 결혼을 미루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뭐 그게 참 웃기는 얘기지만 그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저하고 한 8년 넘었나? 8년 넘어까지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뭐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터에 처음 내려갔을 때 이제 봤던 신랑인데 아직까지도 결혼 못 하고 계십니다. 그냥 가끔 가다가 뭐 저한테 이제 하는데 그때는 이제 30대 후반이었는데 이제 40대 후반이잖아요. 근데 본인이 보는 눈이나 조건이나 이런 거는 30대 후반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 사람은 신랑은 분은 본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본인분은 이제 사진 보내라 하면 옛날 사진 쓰세요. 그럼 제가 그러죠. 야 10년 전에 사진 쓰면 네가 지금 얼굴하고는 많이 다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그 친구도 가장 그거 한 게 뭐냐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한국에서 대기업에 다니는데 뭐 30대 후반에서부터 40대 초반이 사실 업무적으로 워라밸이 제일 안 좋을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비용이야 그 친구는 이제 감당할 수 있는데 만나러 올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연락 안 합니다. 연락 안 하고 그냥 뭐 본인이 그거는 이제 본인이 판단해야 되겠죠. 자기가 회사를 뭐 평생 회사에 충성해서 회사에서 뭐 별을 달 건지 그렇지 않으면 뭐 자기가 그래 봐야 나중에 가니까 팽 당하는 건 마찬가지더라. 그러면 자기는 이제 뭐 가족을 챙길 건지 그거에 대해서 결정은 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결정했어야 될 문제인데 최소한의 경비와 그리고 최소한의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성비입니다. 여러분들도 물론 이제 초창기 처음 이제 국제 결혼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 가성비라는 거를 따질 수가 없을 거예요. 따질 수가 없으시면 계약서 도장 찍기 전에 계약서를 먼저 한번 뭐 저한테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이런 유튜브나 이런 거를 찾아보면서 거기서 빠진 게 뭔지 또 내가 여기서 뭐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런 거죠. 저희 회사가 이제 어떤 분은 뭐 4천만 원이 들었다, 어떤 분은 뭐 6천만 원이 들었다, 뭐 이런 이제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들을 퍼뜨립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가 6천이 들었다 하는 사람한테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6천이 들었으면 저한테 보내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그냥 보내주지는 않거든요. 저는 보내주면 다 카톡에다 그걸 남깁니다. 그래서 얼마 입금 받았다, 얼마 뭐 입금 받았. 왜냐 그 사람도 은행을 통해서 입금을 할 거니까. 저 보내라 그럽니다. 올리라 그럽니다. 없어요 그런 거. 자기가 뭐 개인적으로 신부한테 뭐 1,000만 원을 줬든 2,000만 원을 줬든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죠. 그럼 그 비용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그러고 뭐 그 정도로 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을 따로 드리겠지만 그 신부한테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신랑들이 뭐 신부님들이 개인적으로 뭐 금전을 요구하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때 회사에다가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건 어느 회사든 다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때 신랑분들은 그걸 판단을 잘 못하시죠. 내가 보면 그렇게 됐을 때 사고가 열에 여덟은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서 저희 회사는 업체 비용, 이 업체는 저한테 주시는 비용이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 비용도 뭐 과하게 많이 든다 이러면 얘기를 하시면 돼요. 예전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권태에 있었을 때인데 여자분이 15,000불인가를 요구를 했어요. 신랑한테. 15,000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신랑이 그걸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신부를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네가 이 돈이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뭐 물주물 뭐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이제 핑계를 대겠죠.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걸 회사가 왜 타치를 하느냐? 아니 회사가 타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신랑이 얘기를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만약 이 신랑이 이걸 못 준다 그러면 너는 결혼을 못 하겠네?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랑한테 그대로 전해드렸어요. 그래서 당신이 원하시면 다른 신부분을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이거 너무 과하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이게 이걸로 끝이 나면 모르는데 또 나중에 다른 걸로 또 다른 이제 그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신랑분이 한다고 해서 그럼 회사에서는 더 이상 얘기를 못 한다, 신부나 뭐한테.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바로 한 번에 돈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잔금이나 이런 비용들을 안 받았을 거예요. 뭐 당연히 그분도 줄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분이 나머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서 그분이 건터 여자분이신데 건터에 오셔가지고 결혼식까지는 올린 거는 저희들이 알아요. 그 이후에는 뭐 저희들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바쁘니까 신경을 쓰지 않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신랑분들은 보통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700만 원 되면, 예전에는 환율이 좋을 때는 뭐 거의 한 1억 한 2, 3천만 동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뭐 많을 때는 1억 한 4천만 동까지도 갔었죠. 근데 뭐 7일은 7754, 78이 56이면 거의 한 1억 한 2,500에서 1억 3천만 동 정도 사이가 되겠네요. 예, 그 정도 이렇게 하면 뭐 쉽게 말해서 식사비가 한 200명 기준으로 하면은 뭐 한 3천만 동.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뭐 술값하고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한 4천만 동. 라고 이제 웨딩금이라고 해서 나중에 저희가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이 웨딩금에 대해서도. 웨딩금이라고 해서 그게 다 진짜 골드가 아닙니다. 보통 보시는 이제 뭐 목걸이, 팔찌, 뭐 이제 반지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다 진짜 이제 반지는 이제 보통 보면 뭐 24K로 이제 많이 하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금박을 입힌 겁니다. 그게 진짜 금이면 목걸이 하나에 한 200만 원씩 하죠. 그 금이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근데 그걸 뭐 많은 분은 뭐 2개도 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걸 다 금박을 입힌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뭐 예전에 한번 뭐 그게 가짜금이니 뭐 어쩌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베트남에서는 그렇게 해서 웨딩금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 안에 이제 뭐 플라스틱 모형이나 이제 이런 걸 틀을 잡아서 바깥에 이제 그걸 금박을 입히는 겁니다. 그거는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그런 금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좋은 거죠. 우리 딸 이렇게 받고 간다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진짜 부자라고 하면 진짜 다 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금값만 뭐 최소 한 2, 3천만 원이 나와요. 왜냐면 그 목걸이 하나에 다 금으로 하면 지금은 거의 아마 목걸이 하나에 한 1,000만 원 넘어갈 겁니다. 예, 금값이 그만큼 비싸졌으니까. 그럼 지금은 뭐 금값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많이 올랐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거 뭐 한 그래도 뭐 이래저래 하면 한 5천만 동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되겠죠. 그것도 어떻게 비싸게 하는 그 경우에는 1억 제가 1억 한 5천만 동 정도 들어가는 신부까지 봤어요. 네. 근데 그거는 신랑분이 1억 5천만 동을 주지는 않은 거예요. 신랑분이 준 걸 가지고 신부나 신부 어머니가 야 니는 이거 뭐 금을 다 하자 우리는 금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신부나 부모님이 똑똑하신 거죠. 그 당시에는 그 금값이 그렇게 올라갈 줄 몰랐던 거죠. 그 금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뭐 본인들이 쓰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신랑이 알아서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지는 신부나 신부 가족이 이제 특히 신부 부모님이 이제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그 금을 그 웨딩 그 금반지 빼고는 그 금을 한국에 가져가는 신부는 10명에 한 명도 없습니다. 거의 다 여기 베트남에 놓고 갑니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신부 어머님이나 이제 분들이 살면서 힘들 때 그 금을 처분을 하겠죠. 네, 처분을 하셔. 그래서 신부님들이 입장에서 예전에 저희들이 호치민에서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 금을 사왔어요. 근데 신부님들이나 부모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신부나 신부 가족들이 신부집 고향에서 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게 웃기는 얘기지만 똑같은 금을 팔 때도 자기가 샀던 가게 영수증을 이제 주거든요. 그럼 그 영수증하고 같이 가지고 있다가 같이 갑니다. 그래서 팔면은 그 금을 제대로 받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호치민에서 샀다, 다낭에서 샀다, 어떤 분은 뭐 한국에서 사가지고 오시겠다 자기는. 그럼 그건 한국에 가져갔으면 상관없죠. 근데 그걸 베트남에 계시면서 팔 때는 뭐 장사꾼들이 다 그렇죠. 그 금값을 많이 후려칩니다. 많이 후려치게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거니까 뭐 그렇게 해서 다 해서 들어가는 게 뭐 신부집에 그 이제 지창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마 업체가 만들어낸 건 지창금이 아니고 이제 보통 여기서는 이제 재단 이제 결혼식 날 재단에다가 이제 그 현금을 이제 올려서 달러든 베트남 동이든 이제 올려서 제사를 지냅니다. 이제 그 비용까지 다 해서 들어가는 순수하게 이제 들어가는 비용이 뭐 한 1억 한 4, 5천만 동 정도 됩니다. 그걸 주시는 거예요, 신랑분들이. 근데 이제 거기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신부님이 결혼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받는 거 또 가족들이나 옆에 동네 사람들한테 받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순수하게 이제 신부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죠. 그래갖고 신부 부모님도 이따가 나중에 그 집에서 결혼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처럼 뭐 니 얼마 줬다 니 얼마 줬다 이거는 쓰지는 않습니다. 베트남에서는. 가족들은 보통 금을 주고요. 금을 주니까 알죠. 아는 거고 친구들이나 옆집 사람들이 주는 거는 얼마 줬다 얼마 줬다 이런 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자기의 그것도 반대로 그 사람이 줄 때도 그 사람들은 모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자기가 뭐 20만 동 30만 요즘에 최소한 한 50만 동 정도는 넣어야 됩니다. 봉투에. 그래야 요거 하나 더 먹습니다. 근데 뭐 5만 동을 주고 그럼 자기 양심이 끓이는 거고 그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서로 좋은 이제 그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초대를 받았는데 가지 않으면 그것도 굉장히 큰 신뢰입니다. 그러는 거고 오늘은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방송이 굉장히 길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가성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싼 거 찾으시지 말고 제일 1번이 좋은 게 가성비 좋은 곳입니다. 2번은 싼 곳입니다. 3번이 비싼 곳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싼 것은 자기가 더 쓰시면 돼요. 아, 여기서 내가 빠진 게 뭐고, 아, 내가 이 부분은 신부집에 더 해주면 좋겠다, 싶으면, 왜 우리가 출발하는데, 있지 않습니까? 100m 출발하는데, 내가 출발을 삐끗 잘못하면, 그 100m를, 따라잡기가 힘들어요. 뭐 그거 이제 마라톤이다 이러면 뭐 천천히 자기 페이스대로 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마라톤이라는 게 그것도 골인 하기 전에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출발을 좀 잘 하시라. 그 비용이라는 게 그렇게 많이 들지 않아요. 뭐 예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 정답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했는데도 잘 못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분명히. 근데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잘 사시는 분들이 확률적으로 더 많은 거죠. 예전에 어떤 신랑분은 그 신부집에 가니까 신부집이 진짜 형편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부님 가전도 싹 다 바꿔준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 강원도에 계시는 신랑분이신데 신부님의 가전도 바꿔주고, 그리고 그 신부님 집이 제가 그때도 기억했는데 흙바닥이에요, 바닥이. 근데 강옆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장마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비가 안 와도 그 이제 건터나 이런 데는 이제 보면은 보름 가까이 되면 물이 이제 역류를 해요. 그 만조 때문에 그러겠죠. 호치민도 그러니까요. 물이 올라가지고 발을 밑에다가 못 둘 정도예요. 그래서 거기는 모든 가전이나 이런 것도 그 바닥에다 못 두고 위에 이제 밑에 장롱이나 이제 이런 걸 두고 위에 이제 올려둔 이제 그런 집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신랑분도 이제 본인도 원하셨고 저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바닥에 타일을 좀 공사를 해서 손님들이 앉아서 밥은 먹어야 되는데 발 들고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비용이 한 1,000불 정도 들었을 거예요. 뭐 타일 깔고 바닥하고 뭐 시멘하고 하시는 비용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그때 아마 냉장고하고 TV하고 세탁기인가? 그렇게 아마 사가지고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이제 사드렸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제 강원도에 계시는데 농사 짓는 분이신데 아주 잘 사십니다. 예, 신부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예,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예, 뭐 쓸데없는 돈을 회사에다가 비싸게 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 그렇다고 해서 그 신부가 여기 아니면 못 만난다? 이게 있잖아요. 사장님 이제 신랑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저희 회사에 올라와 있는 신부라고 해서 다른 회사에 뭐 없는 경우도 있지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 신부가 마담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저희들이 뭐 그 신부한테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회사들은 뭐 협박 아닌 협박을 합니다. 니 다른 데에 올라가 있으면 우리는 소개를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이 저희들 회사한테도 와서 뭐 사장님 좀 사진을 내려주세요,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신부들 정도로까지, 왜냐면 그런 신부들은요 말 안 듣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갑이죠, 신부가. 신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랑들이 어디 뭐 우리 회사만 상대하고 뭐 상담하고 뭐 옵니까? 다른 회사에도 더 좋은 신부가 있으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A라는 특급의 아주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만났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 신부가한테 하니까 이 사장은 막 한 4,500을 달라 그래요. 근데 거기서도 뭐 결혼식 비용 다 포함해서 4,500이면 또 해볼 수도 있겠는데 뭐 빠지고 하면 6,000이 들어가요. 그러면 뭐 또 왜냐하면 신부들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이제 회사가 비싸게 많이 받는다는 거 신부들이 압니다.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죠. 근데 얘기들을 신부들은 신부들끼리 또 자기들 단톡방이 있고 이제 해서 아니까요. 그러면 신부들 입장에서는 왜 이런 많은 돈을 이 회사에다가 주고 하지? 하면 여기서 차라리 그냥 우리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 좀 잘해주면 자기가 훨씬 더 편할 건데, 이제 왜냐하면 그 회사에서 신부집에 해주는 건 없거든요. 뭐 회사가 4,500을 받는다고 해서 그걸 뭐 1,000만 원을 신부집에 준다, 이런 회사는 없어요. 그럼 그 비용은 오로지 그냥 회사가 챙기는 거예요. 기껏해야 뭐 신부님 결혼식 날 냉장고도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에어컨 한 대씩 주고 뭐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주는 거예요. 그건 뭐 그래봐야 1,000만 동도 2,000만 동도 안 들죠. 한국 돈으로 따져야 뭐 50에서 100만 원 돈 안 들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럴 바에야 차라리 그 신부들을 다른 회사를 통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서, 그걸 만날 수 있는지 없는지 본인이 그만큼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뭐 그걸 제가 제 입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노력을 해서 하고 자기가 더해주면 돼요. 그게 가성비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가성비 높은 회사를 찾으셔야 되지. 980만 원이다. 980만 원 주고 그냥 알아서 그럼 신부 데리고 와서 뭐 신부하고 여기서 잘 살면 되지.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거는. 왜냐?
신부들이 980을 주고 하시면요, 이제 그게 주로 이제 북쪽에 있는 회사인데, 여러 가지 신부들이 또 지출되는 비용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또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비용들을 신부나 아니면 신부 집에서 주고 오면, 그게 나중에는 한국에 오면요, 어쨌든 간에 그건 그래요. 신부님들은 한국에 왔어요. 잘 살고 싶습니다. 예. 자기도 이 집에서 좀 한국어도 배우고 뭐 음식도 배우고 문화도 배워서 잘 살고 천천히 가고 싶어요. 근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세요? 가족들이 그렇게 안 놔둡니다. 가족들이 도착하면요, 일주일 연에서 막 이제, 특히 요즘은 다 하겠죠. 옛날에는 이제 뭐 국제결혼을 하면 이제 국제전화 카드라는 거를, 그게 이제 국제결혼을 했던 가족들의 가장 큰 분란 중에 하나가 통신비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없잖아요.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잘로나 이제 막 쓸 거 아니에요. 쓰면 야야 뭐 옆집에 누구는 뭐 벌써 한국 나가가지고 회사 가가지고 한 달에 뭐 200만 원을 받더라. 그래서 100만 원을 매달 집으로 보내더라. 근데 니는 뭐 아직도 그러고 있냐? 뭐 이제 슬슬 좀 알아봐야 되지 않냐? 그런 식의 압박이 들어와요. 그럼 신부는 이제 거기서부터 스트레스죠. 근데 그거를 신랑한테 얘기를 하면 신랑은 또 그럴 거 아니야. 니 한국에 들어온 지 얼마 됐다고 벌써 일하러 가려고 그러냐.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너하고 결혼하려고 들어간 돈이 얼마인데 이렇게 될 거 아니잖아. 그러다 보니까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신부 입장에서는 말 안 하고 그냥 나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거죠, 실제로. 그럼 신랑이 뭐 또 괜찮은 신랑,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거 한 달에 뭐 얼마 정도 이렇게 스포트를 할 테니까 이거 부모님 드리고 나중에 니는 한 1, 2년은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천히 일을 알아봐라 이까지만. 사실 그럴 수 있는 신랑이면 980만 원 주고 결혼을 했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업체에서 업체 비용을 비싸게 받고 비싸게 부르는 게, 그만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신랑이면 그만큼 위험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분들 입장에서는 980이든 500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실질적으로 자기가 했을 때 내가 신부나 신부 가족들한테 얼마만큼의 도움이 될 수 있는가. 뭐 어떤 분은 이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국제결혼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안 하는 게 맞고 한국에서 찾아보세요. 한국인 여자가 없잖아요. 베트남 여성분들 반대로 입장을 생각해요. 베트남 여성분들이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뭐 베트남 여성분들은 나이 좋은 남자를 좋아하고 뭐 개풀 뜯어먹는 소리야. 나이 좋은 남자가 뭐가 좋습니까? 예? 요즘엔요, 베트남 여성분들도 신랑들 외모를 봅니다. 그만큼. 그래서 저는 신랑들한테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좀 괜찮고 밝은 옷 입고 좋은 곳에서 잘 찍으라고 얘기해요. 물론 그걸 뭐 스튜디오 가서 찍을 필요는 없지만은 좀 잘 찍어서 보내라 그럽니다. 신랑분들 사진 보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이라 그러는데 60인지 50인지도 모르는 그런 신랑들이 사진을 보내옵니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들 사진 찍을 일 별로 없잖아요. 좀 시간을 내서 그걸 하시라는 거예요. 베트남 여자도요,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젊고 잘생기고 돈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똑같습니다, 한국 여자나. 그럼 나이 많은 남자는요, 젊고 잘생긴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도 많아야 되겠죠. 그런 거지. 그거를 나이 많은 남자를 좋아합니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그렇게 해서 들어오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자 입장에서는 일도 못하게 해. 예? 집에 들어오면 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웃기지만요, 제가 한 그런 분이 계셨어요. 나이가 60이 다 되셨는데 여자분도 나이가 많으셨어요.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 여자분이 거의 한 달, 2달 만에 일하러 오고 싶다고 말씀을 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가까운데 정식적으로 일은 좀 힘드실 거고 어디 가도 가까운데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게끔 본인이 일을 좀 찾아주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쓴 돈이 얼마고, 자기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한 달에 생활비로 주는 돈이 얼마고 저렇고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여자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내가 나가면 그들보다 훨씬 더 잘 버는데 내가 왜 나이 많은 사람 또 그 이제 그 나이 많은 사람 특징이 있잖아요. 집에 오면 집안일 안 하거든. 집안일 안 해요. 그 사람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예? 이거에 대해서 시간을 쏟고 예? 그냥 그럴 바에는 차라리 나가서 젊은 남자하고 만나서 그렇게라도 하면 예? 나중에라도 그 이제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하지만 나중에라도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남자분 월급이 점점 높아지고 이러면 이제 잘 살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남자분은 앞으로 시간이 가면 이제 우리가 나이가 50 넘어가고 60이 다 돼가면요 시간이 가면 나아진다는 게 없습니다. 지금보다 더 못해지는 거예요. 지금만 유지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해드렸더니만 그나마 다행히 이제 그분이 말귀를 알아들으시고 그 다음에 잘 해결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국에 가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결혼했다? 끝. 행복 시작. 이건 없습니다.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면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가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 생각은 또 반대로 해봅시다, 우리가. 베트남의 가족은 딸이 멀리 갔어요.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못 와요. 1년에 한 번 오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자기들은 여기서 나아질 행편이라는 건 없어요. 거기도 왜냐면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 그러면 자식들한테 당연히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서 베트남에서 취직해서 돈 버는 그 자녀들 생활하기 힘들거든요. 그건 부모들도 알아요. 그러면 자기가 기댈 수 있는 곳에는 한국에 있는 사람이고 외국에 나가 있는 가족이잖아요. 그럼 그러려고 보낸 거잖아요. 그러려고 보낸 거예요. 아니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신랑들 뭐 제가 왜 그 프로필을 받을 때 가족 초청이 가능하냐고 묻잖아요. 그 아까도 말했던 그 이제 뭐 그 저기 에어컨하고 TV하고 사준 그 양반 강원도에서 그 농사진 그 양반들도 장인 장모 그 저기 뭐 계절 근로자 해가지고 그 강원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몇 년을 일을 하셨어요. 제가 베트남에 돌아오시면 가끔 가다씩 이제 제가 제 근처에 집하고 뭐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오면 한 번씩 찾아오세요. 그러면 맥주 한잔 하면서 물어보면 자기도 좋아 죽겠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부는 애기 놓고 잘 살 수밖에 없죠. 그냥 가서 베트남에서 일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일하는데 그거에 10배 넘는 수익이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 아버지는 1년에 한 번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나오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지금 뭐 들어가셨는지 이제 그 당시에 거기 이제 집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웃기지만은 제가 그때 집 짓는다 그러길래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강렬비라가 땅이 안 좋아요. 그 동네도 오토바이밖에 안 들어가고 그러지 말고 좀 나오셔가지고 좀 괜찮은데 땅을 사고 그러고 나서 천천히 건물을 올리는 게 안 낫냐 그랬더니만 이 시골 사람들 특징이에요. 베트남이나 한국이나 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사는 동네 거기서 집을 짓고 아 저 집 잘 산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랑들한테 농담이 아니라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절대로 신부들이 베트남에 땅 사자 뭐 투자하자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그래요. 제가 신부들한테 신랑분들한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요 대부분의 신부들이 시골에 살잖아요. 그럼 그 신부들이 원하는 땅이라는 건 그 시골에 원해요. 그럼 그 시골이라는 거는 투자 가치라는 게 없어요. 그냥 뭐 나중에 내가 노년에 돼서 그냥 집 짓고 내가 거기서 아침에 저처럼 커피 마시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겠다는 신랑이면 상관없지만 그거를 투자를 해서 뭐 나중에 거기서 수익이 나오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 땅값이 오르고 없습니다. 그럴 일. 그러면 신부들이 원하시는데 땅을 사시면 안 되죠. 차라리 호치민에 여기 저도 지금 호치민에도 여기도 아파트도 있고 집이 있고 하지만은 여기다가 해놓으면요 오르죠 당연히. 근데 여기다가 하시려면 이제 그만큼 돈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최소한 시골에다 하려 그래도 그 시골에서 발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지. 근데 그 신부들이 살고 신부들이 원하는 곳은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예, 이제 오늘 방송 여기서 끝날 건데 제일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될 게 비용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가성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그 가성비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겠지만 특히나 그 회사하고 계약서를 쓰고 나면요, 왜 회사 그 있잖아요, 갑하고 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돼요. 예,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그 부분을 뭐 녹취를 하든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톡으로 제가 다 남겨주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분은 그러세요. 뭐 이 만약에 이 여성하고 만났는데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제가 카톡으로 다 글을 남깁니다. 예. 만약에 뭐 그 글대로 안 되면 그걸로 해서 뭐 고소를 하시는 게 더 편하겠죠.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인터넷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그대로 이제 캡처해서 아니 사장님 왜 이렇게 해준다고 했는데 이렇게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고소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이제 안 해줄 수가 없죠. 인터넷에서 카드라는 이제 굉장히 큰 무기가 되는. 저도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6천만 원이 들었니 7천만 원이 들었니 하는 신랑들이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그래요. 야, 네가 나한테 6천만 원 준 거 있으면 저는 올리라 그럽니다. 안 올려요. 근데 저는 제가 받았던 건 다 카톡에 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카톡하고 컴퓨터하고 연동이 돼 있으니까 핸드폰을 바꿔도 이제 그건 안 날아가잖아요. 특히 이제 뭐 사진이나 이런 건 날아가도 문자들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로 남기는 거를 하거든. 그럼 네가 어느 날 뭐 입금을 얼마를 했고 언제 이제 네가 뭐 2,000불 입금했고 이 당시에 환율이 어떻고, 그럼 네가 나한테 나 준 게 2,000인데 그럼 내가 6,000을 그럼 신부집에 줬냐? 신부집에 줬으면 신부집이 줬다고, 그걸 내하고도 상관없지만 신부집이 줬으면 신부집이 줬다고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확인해 볼게. 왜냐면 그 신부 부모님들하고 제가 연락하면 되니까요. 그러면 얘기 없어요. 왜냐하면 남자들, 특히 이제 한국 남자분들이 뻥이 시잖아요. 어떤 분은 자기가 돈을 많이 썼다고 얘기해요. 그럼 신부들이 깜짝깜짝 놀라죠. 그럼 저희한테 그래요. 뭐 도둑놈이니 뭐 중간에 뭐 누가 사장님이 먹었니, 뭐 관리 언니가 먹었니,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저희들은요, 지금도 그 제 밑에 이제 일하는 관리자가 저하고 한 6년 정도를 일을 했는데, 신부들한테 용돈을 받아도 그냥 안 보냅니다. 그냥 그 은행으로 보냅니다. 예전에는 그 은행에 이제 계좌가 신부들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제 현금을 주고 그 현금을 이제 사진을 찍고 받았다는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지금은 거의 다 계좌가 있어요. 90% 이상의 계좌가 있어요. 없으면 만들어라 그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뭐 또 최근부터는 이제 이제 제가 회사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받아주니까 이게 또 그때 특히나 이제 요즘은 이제 원화 환율이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냥 트래블 카드나 이제 뭐 이렇게 그냥 신부들 은행으로 이제 입금을 하는 겁니다. 회사에서는 조금이라도 이제 뭐 신부들한테 그거 하게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는 한국에 돈을 받아 놓으면 그 돈을 제가 이제 먼저 주고 또 환율이 좀 좋을 때 갖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예, 그런 건데 뭐 제 이제 직원들도 원하지 않고 저도 이제 그게 쉽지 않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그걸 이제 들어오려 그러면 못 와야 되니까 그게 이제 쉽지 않아서 그럼 차라리 그냥 제일 좋은 게 요즘 이제 트래블 카드가 있잖아요. 트래블 카드 해놓으면 신랑들이 이제 거기 입금시켜 놓으면 신부들은 이제 ATM기로 가서 뽑으면 되는 거니까, 뭐 그것도 잘 못하겠다 이제 이러시면 뭐 회사에 도움을 원하시면 도움을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뭐 요즘에는 이제 그 은행으로도 되거든요.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렇게 합니다. 내가 그런 이제 가성비를 따지시라는 거죠. 예, 가성비를 따지지 못하시는 이제 도저히 뭐 모르겠다 이게 도대체 이거는 왜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회사라는 게. 그래야 자기들 수익을 어디서, 쉽게 말하면 자기들 수익을 1,000만 원으로 세팅을 해놨는데 1,100만 원이 되면 더 좋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걸, 그게 당하시는 게 호구지, 비싸다고 어떤 분이 뭐 제가 잘 아는 분입니다. 그분도 뭐 신랑들한테 호구 당하지 말라고 이제 광고를 하시는데 저하고 거의 인연이 한 20년 가까이 됐죠. 그 사장님도. 네. 그럼 그 회사를 통하면 호구가 아니고 다른 회사를 통하면 호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게 제가 봐서는 이제 그분도 굉장히 이제 나름 양심적으로 하시는 거지만 굉장히 이제 수익률이 좋죠. 저희들은 알죠, 그거를.
근데 그렇게 뭐 그래봐야 자기가 이제 하는 건 뻔하니까 이제. 근데 그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신랑들은 그걸 따질 수가 없어요. 따질래 따질 방법도 모르고. 그래서 최대한 많이 소통하고 그걸 많이 남기고,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하기 전에 정확하게 그 계약 내용에 대해서 알려달라 그러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은 거고. 혼자 이리저리 떠들다면 1시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시겠다 이러면 저희들 같은 회사에 물어보시면 되죠. 저는 뭐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고.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옛날에 2016년도에 이렇게 일을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총액이 한 1200만원, 업체 비용이 한 1200만원 정도 됐었어요. 1200만원 정도 됐는데 그건 더 내려가가지고 하면서 업체 비용이 2000에서 2500 정도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비싸게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있는 회사들이 깜짝깜짝 놀랄 정도였죠. 그렇게 됐던 이유는 제가 그 당시엔 저 혼자 그렇게 했으니까요. 한국에 있는 모든 회사든 베트남에 있는 회사든 제가 했던 이제 카톡 선교제 방식이라는 걸 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신부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모집을 못했어요. 지금의 건트나 이런 시골에 있는 업체들은 이제 저한테 어떻게 보면 약간 고마워야 될 부분이 있는 게요. 제가 건트에 내려갔을 때 처음에 호치민에 있는 마담들하고 많은 다툼이 있었어요. 칼 들고 죽이네 살린 애도 있었죠. 그래봐야 그건 안 하지만은 왜냐하면 당시에는 이 건트나 긴장, 까마오, 속장 이런 데 있는 신부들이 열이면 9은 호치민으로 와야 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내려감으로 해서 그 신부들이 호치민으로 올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건토에서 만나면 되니까. 건토에서 만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제가 왜 지금은 그럼 당신은 지금 왜 건토에서 안 하고 호치민에 와 있냐? 딱 하나의 이유는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교통편이 너무 불편해요. 예전에 그때는 또 운 좋게 인천 건터에 직항이 있었어요. 일주일에 3번이지만 그 3번에 날짜를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신랑들이 움직이기 굉장히 편했는데 지금은요. 당시에도 호치민으로 와서 호치민에서 건터로 오는 신랑들이 죽으려고 그럽니다. 생각해보세요. 인천에서 호치민까지 비행 시간이 4시간, 5시간. 그럼 거기서 또 내려서 건터까지 들어가는 게 4시간. 그럼 길 막히죠. 어쩌고 그러면 9시간. 순수하게 이동 시간만 9시간. 그러면 인천공항까지는 한국에서 그냥 오나요? 또 거기까지 오는 시간이 또 2-3시간 걸리죠. 그러면 기본이 12시간에서 15시간, 심한 경우에는 20몇 시간을 이동만 해요. 그럼 신랑들이 비즈니스 타고 옵니까? 이코노미 타고 오잖아요.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처음에는 호치민 공항에서 건트에서 호치민 공항 왔다가 공항에서 2-3시간 기다려가지고 또 이제 건토로 내려오면 10시간. 차 뒤에서 맨날 누워서 다녀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도저히 나는 이제 체력적으로 나이가 이제 60이 되니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드리면 미안한데 그 당시에는 하루에 1명 들어오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비행기가 같이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비행기를 같이 하고 싶지만 또 그게 또 어떤 분은 부산에서 들어오고 이러면은 어떤 분은 낮에 들어오고 밤에 들어오고 이러면 하루에 2번 더 공항을 왔다 갔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저는 못 오고 기사를 보내고 이제 통역을 보내고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지만은 신랑들은 진짜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이제 호치민으로 온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언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지금 건터의 신부들, 건터나 긴장에 이쪽에 있는 신부들이 사고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저 혼자만 건터에, 물론 저 혼자도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 한 2-3개 업체가 이제 건터에서 일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게 10개가 넘어요. 이러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가씨도 콧대가 높아지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 가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건터에 있는 신부인데 이 회사에 신부가 있다. 근데 이 회사에서는 4,500이든 4,000이든 3,500이든 든다. 제가 하지 말라는 이유가 건터에 그 신부 모집하는 애들 제가 다 압니다. 제가 키운 애들이니까요. 저하고 같이 일했던 애들이. 그냥 사진 한 장 주소, 얘 있냐 물어봐.
나와요. 그건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건터에 지금 현재 있는 업체에서 저를 그렇게 죽이려고 이제 그러는 건데, 그 사람도 제가 결혼시켰잖아요. 웃기는 얘기지만. 그 업체 사장도 제가 결혼시켰어요. 제가 결혼시켜놨는데 이제 했는데 우리 회사가 나쁜 곳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뭐 업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누가 장사를 하는데 옆에서 저기 가시면 더 좋습니다. 저기 가면 더 확실합니다. 이런 데가 어딨어요. 다 죽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일 하면 되지 뭐 다른 회사가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는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고, 뭐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그 회사는 사고율이 훨씬 적다, 잘 산다 이러는데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이제 그래봐야 얼마 됐어요. 코로나 지나고 해가 그래봐야 이제 2, 3년 된 겁니다. 근데 뭐 벌써 사고율을 따집니까? 최소한 10년 흐른 다음에 그렇게 따져야죠. 그리고 거기 신부들 한국에 들어가 있다고 해봐야 지금 얼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린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 때문에 아까 얘기로 돌아가면 건터나 긴장에 있는 신부들이, 예전에는 회사가 적었을 때는요 프로필이나 이런 데 거짓말을 못하고 야 인터뷰하러 와라 이러면 다 와요. 그래서 예전에는 인터뷰 영상이나 이런 이제 저희들이 사진을 찍어서 많이 올려드렸어요. 그걸 보고 오게 되는데 지금은 잘 안 와요. 그리고 프로필상에서도 거짓말이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 너 왜 이래 이러면 알았어요 하지 안 해요. 거기 안 가요 하면 돼요. 그럼 다른 회사 가면 되잖아요. 그럼 그 애는 이쁘니까, 자기도 이쁜 여자들은 자기도 이쁜 걸 알아요. 다른 회사 가면 돼요. 그럼 또 거기서 소개를 하잖아요. 그리고 또 몇몇 회사는요, 요즘에 뭐 이제 몇몇 회사들은 프로필도 이제 물론 한국의 이제 뭐 법률상 프로필을 이제 올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이해합니다. 프로필을 안 올리고 그 프로필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신랑들한테 주겠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신부가 어떤 신부인지 누가 알아요? 신랑들이 알아볼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왜 욕을 먹든 뭐 하든 신부 프로필을 올리느냐 하면, 저는 신부들이 결혼식 이걸 해도 사진을 안 가리잖아요. 오픈을 해요. 그러면 이 신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제보가 들어옵니다. 제보가 들어와요, 저한테 실질적으로. 그럼 어떤 분은 뭐 베트남에 남자친구가 버젓이 있는데도 저희 회사 남자 회원하고 화상통화까지 합니다. 다른 회사하고도 또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회사는 그걸 올려버리니까 얘는 이제 그것까지 몰랐던 거죠. 내가 올린다는 것까지. 그래서 걔 언니하고 형부가 그걸 봤어요. 그 언니하고 형부가 봐서 저한테 막 욕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올린다고 얘기가 돼 있고, 네가 동의를 해. 이제 왜냐면 이제 우리 프로필 받을 때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거는 내가 그 남자분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결정적인 거는 당신 그 처자가 남자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남자분 얘기는 자기도 몰랐대요. 물론 모를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뭐 언니하고 동생 사이의 일까지 그 남편분이 다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뭐 내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된 건 아니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건터에서 일하는 회사 중에 뭐 95% 이상은 다 가립니다. 신부들 얼굴을. 물론 뭐 그 사람들은 얘기하겠죠. 뭐 여자도 인권이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저는 딱 그 한마디 합니다. 그러면은 남자들이 그 모든 비용을 내면 안 되죠. 남자분들은 그 모든 비용과 시간을 다 쓰잖아요. 여자분들이 뭐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의 비용을 부담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다면 그게 맞는 얘기지만,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사진만 떨랑 하나 주고, 그것도 남자도 그 여자가 아는 분이 아니라 쉽게 말해서 뭐 회사가 소개를 시켜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중간에 회사가 책임이라는 걸 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현실적으로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회사에서 저도 뭐 4단계 검증을 합니다라고 하지만
그 4단계 검증에서 벗어나는 여자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속이는 여자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하면 쉽게 말해서 10건이 사고가 날 거를 2건, 3건으로 줄일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100% 사고가 없습니다라고 말은 못해요. 왜냐하면 그 검증이라는 게 우리가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페이스북을 본다든가 잘로를 이제 그걸 먼저 봤거든요. 그럼 잘로를 본다든가 이제 그러면 다른 회사는 어떤 회사는 그럽니다. 자기들은 특별하게 뭘 더 검증한다는 그럽니다. 자기 일하는 사람들이 부인이 직접 고향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얘기합니다. 그건 진짜 개뻥입니다. 그거 거기 일하는 애들을 내가 다 아는데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냥 그 동네 사람이나 한두 명 볼 수 있겠죠. 왜 쉽게 말하면 건터가요. 어떤 분들은 건터락 하면 한 10분, 20분 돌아다니면 건터인 줄 아시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건터는요, 잘못 돌아다니면 건터 내에서도 한 3시간 걸려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부들이 시내 사는 거 아니거든요. 시골에 살아요. 주소 가지고 찾아가지도 못할 정도예요. 건터 그 도시에 그 시골에 있는 신부들도 우리가 주소 줘서 여기로 인터뷰하러 오라 그러면 못 찾아옵니다. 그럼 전화를 계속 해요. 그럼 어디를 가라 그래서 그 빈컨 프라자라고 건터에서 제일 큰 이제 쇼핑몰이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지금은 이제 사이공 뭐죠? 셰라톤인가로 바뀌었지만 그 호텔도 있고요. 그 옛날에 그 빈펄 호텔이었으니까 그 주위에서 인터뷰를 하는 이유도 그나마 이제 그거는 어디든 앱을 켜면 이제 나오니까 거기서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똑같은 데서 똑같은 사람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검증은 허술한 검증이고 자기가 하는 검증은 특별한 검증이고 100% 확실하다? 아니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고. 그럴 바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검증을 하려고 페이스북을 주라 뭘 주라 그러니까 얘들이 다른 데를 간다는 다른 회사가 왜냐? 다른 회사를 가버린다는 거죠. 심지어는 자기 친척이 한국에 있어도 친척들이 친척을 잘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냥 보통 베트남 애들이 그럽니다. 한국에 이제 결혼해서 나가는 신부들이 옆집에 있는 총각이라든가 같은 동네 아니면 신랑 친구들이 소개할 때 물어보면 거의 보통 잘 아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친척이라든가 아니면 동네 사람이라든가 이 3가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자기 동생 소개는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생 소개해서 잘못 살면 자기까지도 이제 흔들리잖아요. 그건 자기들도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 친척이라는 게요, 여기 사람,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이제 친척인데요. 그거는요, 그냥 쉽게 말하면 얼굴 몰라도 사돈의 팔촌도 친척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언니라고 하지만 그 언니가 어떤 언니인지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회사에서 결혼시켜서 갖는 신부예요. 근데 이제 우리 회사에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우리 친척인데 우리 친척이고 하는 이제 신부들이 있어요. 그럼 네가 왜 소개를 안 했냐고 그러면 왜냐면 그렇게 소개하면 이제 그 친구한테도 우리가 소정이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안 했냐 그러면 자기들도 안 만나요. 그리고 왜 그게 가능하냐 하면요, 그 동네라는 게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동네라는 거는 시골에서 동네라는 거는 한 50호 100호 그 50 건물 한 50개나 100명 정도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렇게 또 모여 살아요. 그리고 좀 이제 또 한 2km, 3km 가면 또 그렇게 모여 살고 있는 동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 신부들이 한국에 가면 강원도에 가면 깜짝깜짝 놀라는 신부들이 있어요. 강원도에는 집이 여기 하나 있는데 거기서 한 2km, 3km 가야 또 집 하나 있고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럼 무섭다는 거죠. 집이, 왜냐하면 여기는 그래도 따닥따닥 모여 살거든요. 시골이지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면요, 그냥 동네 친구가 친척이에요. 친척이지만 걔들은 클 때 같이 컸으니까 동네 친구로 이제.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다른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큰 의미를 주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건태에 안 있고 호치민에 있는 거고, 또 이제 왜 호치민에 있는 거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지만 타 지역에 있는 신부들도 괜찮은 신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뭐 쉽게 말하면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이나 이런 데 있는 신부들이 건태 신부보다 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더 낫죠. 왜냐하면 외모적으로는 건태 신부, 물론 이제 뭐 베트남이 이제 길기도 길지만은 그 이제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 피부라든가 이런 거는 그 중부지방이나 북부지방 신부들이 훨씬 한국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사람들, 그 신부들 입장에서는 제가 건터에서 일을 해보면 건터로 오기가 참 힘들어요. 모르잖아요, 첫째. 우리라고 해서 저기 뭐 평양에 사는 사람이 저기 해남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 정보들이 물론 옛날에 비하면 많지만 현실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 길을 잘 안 보내려고. 이제 이 남부 지방은 이제 국경이나 이런 게 저기 캄보디아하고 많이 영향권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사고들도 있는 거고, 이제 중부 지방은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이쪽으로 또 이제 그 국경들이 맞닿아 있어요. 북부는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이제 있다 보니까, 그래서 북부 지방에 가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그 혈통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훨씬 이제 괜찮은 신부들이 많죠. 근데 문제는 북부지방은 우리처럼 하는 회사가 거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남부에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남부에서는 이 사람처럼 하는 게 좋다는 게 이제 그게 되는데, 북부지방은 아직까지 안 그렇거든요. 북부지방은 아직까지도 오늘 내일 결혼하는 게가 90% 이상이에요. 그리고 그 하이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국제결혼 시장이라는 것도 이제 열려 있는 것도 사실 남부나 호치민에는 그런 곳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북부지방은 뭐 이제 그렇게 하는 게 또 사실이니까요. 그런 거고, 중부지방은 더더구나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북부, 중부, 남부도 한번 걸러서 얘기를 해야겠지만, 중부지방은 어쨌든 간에 그 북쪽하고 남쪽하고 또 우리나라하고도 마찬가지로 촛불을 겨누고 직접적으로 싸웠던 곳이 많거든요, 중부지방에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뭐 대낭이나 이런데 한국 사람들이 가서 뭐 많이 관광하고 이래서 괜찮아졌습니다만서도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처음 접해보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전쟁 때 뭐 월남전 때 오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차라리 이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더 잘 알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캐논이나 이런데 저도 뭐 여기 남부지방 사람도 물어도 몰라요. 뭐 여기 이제 낫짱이라고 하는데, 낫짱도 여기 사람, 우리나라 사람 낫짱이라고 나트랑이라고 하잖아요. 뭐 호이안이니 다낭이니 푸잉이니 캐논이니, 저도 이제 캐논을 퀸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이제 여기에 있을 때는 잘 몰랐죠, 그거를.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삼촌이 이제 월남전 참전 용사였는데, 삼촌을 통해서 차라리 이제 많이 들었던 지역이죠. 그런 지역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랫동안 방송 봐주신 분들 좋고, 그리고 이제 좀 회원으로 지금 이제 이게 제 구독자가 지금 쉐로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말했지만은 지금 라이브 방송을 못해요. 좀 늘어나면 또 라이브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걔네들 지내시고요.